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그 육항 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 어찌하였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언제 그걸 따집니까? 언제 그걸 따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따져야 될 것은요, 이 육항 원칙 중에서는요, 딱 두 가지만 이제 따지면 돼, 앞으로는요. 우리 사업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작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따지면 돼, 두 가지만. 두 가지가 이 중에서 뭘까요? what, w, what, h예요.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랑 어떻게 가야 되는지랑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이 어딘지, 그 시장의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다음 주에 이제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을 아마 또 수업을 하겠지만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을 보시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통계 데이터로 여러분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주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모든 게 다 통계 데이터야. 근데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주에 수업하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 종강날까지 수업하는 것도 거의 초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가 어떤 데인지, 그 다음에 그 가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두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정신들 가장 힘들 때 뭐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먹으러 가. 다 좋아. 정말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정말로.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배우자나 남자친구한테 뭐 먹으러 갈까? 그런데 뭐 다 좋아. 알아서 골라.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 저희 할머님한테 이제 식사를 한번 사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저희 조모님이 살아계세요. 이제 90몇 살 정도 되셨는데 살아계세요. 할머니 뭐 사드릴까요? 이제 어버이날에 뭐 사드릴까요? 저희 할머니 아주 명쾌하게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토미, 아니 회. 그래서 일찍 가서 뭐 드실래요? 뭐 회가 많잖아요. 뭐 드실래요? 했더니 토미. 아주 명쾌했었어요. 뭐 고민하고 자식을, 왜냐면 음식이라는 게 뭐 설렁탕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갈비에다 삼겹살에다 뭐 회 같은 것도 있고 뭐 뷔페도 있고 막 많잖아요. 솔직히 제 와이프랑 어디 갈 때도 고민인데 저희 할머니 1초도 고민하고 회 먹으러 가자. 저 회 중에서 뭐 드시겠어요? 토미. 바로 그냥 쿨하게 끊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아까 좀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세부였잖아요. 목적지 좋아요. 세부 가고 싶어요. 일단 목적지 정해졌습니다. 목적지 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달구지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가긴 가요. 똑같이 갑니다. 의지가 있어요. 똑같은 에너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포기를 하게 될 확률이 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값이 비싸긴 해도 비용 대비 어떤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괜찮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어디로 갈 때는 그 가는 곳의 특성, 섬이냐 한국 내에 있냐 아니면 정말 북한 한가운데 평양을 가야 되겠냐. 평양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교통편을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통일부에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럼 그 곳이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개인이다 보니까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만 무조건 추구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솔직히 비용만 적게 드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아까 세부까지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세부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은 어딜까? 차근차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주 시간에 그 3강에 더 디테일한 내용,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 통계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이터는요, 지금 시장, 먼저 그 성장률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건 1년 단위고 아주 지금 3년인가 5년 단위인데, 뭐 98% 성장하고 184%, 71%, 뭐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 지금 보니까 거의 5%네요. 아주 5년이네, 5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에서 5년 동안 뭐 184%씩 성장하고 98%씩 성장, 이런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가 지금 목표라는 시장은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천천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빠른 템포에서 빨리 들어가셔야지만 이 시장을 그래도 읽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KTX 타고 거의 한 뭐 200km,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무나 차 같은 거 제대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려고 그러면 그 지나가는 자동차랑 같은 속도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KTX가 지나간다는데 KTX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안 보이시잖아요. 보려면 어떻게 했죠? 최소한 그래도 비슷한 속도까지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해외 전자상거래를 읽으시려면요, 빠른 속도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지만 이쪽 시장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시장은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많은 소비자와 정말 많은 판매자가 만나는 시장이에요. 우리 국내 정도 뭐 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되죠. 5천만 명이면 많은 수인가요?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전 세계 인구만 뭐 50억이 넘는데요. 정말 많은 다수의 유저와 다수의 엔드 유저와 다수의 뭐 판매자 만나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의 생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시장을 에서 바라봤던 어떤 자세와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내가 동네에서 짱이에요. 그렇다 가지고 내가 학교나 어떤 큰 무대에 가지고 거기서 짱일 수는 없는데 또 거기에 맞는 생리가 또 필요한 거죠. 또 이런 시장이 또 더 파생된 건 뭐냐면 정말 많은 다수와 정말 많은 판매자와 정말 많은 소비자가 만난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미를 한다 그러면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얘기한다고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들이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에서 생각했던 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경우가 많지, 실제 사례에서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론적으로 조금만 보강만 되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해외 시장에서 잘 먹혀요. 대신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건요, 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도출하실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논리적인 타당성을 조금만 보강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먹힙니다.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저도 이베이에서 판매를 해보지만 이베이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분한 어떤 모습만 주어질 경우는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어떤 응용 전략을 펼치면요, 반응이 오는데 최대 2주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뭐 낚시를 하는데 떡밥을 던졌는데 그 입질이 오는 게 3일 뒤에나 입질이 온대요. 얼마나 낚시가 재미없겠습니까? 근데 넣자마자요, 한 10분 만에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낚시가 재밌는데. 똑같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질을 하고서 반응이 온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프라인이 원래 오래 걸리죠. 근데 특히 전자상거래보다는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은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펴면 어떤 미끼를 던지게 되면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장이에요. 너무 재밌는 시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좋아하지만은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남들처럼 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뛰어넘는 거예요. 일단 목적지가 어떤 데인지 아니까 목적지가 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세부라는 곳이 저도 솔직히 세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세부라는 데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세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세부라는 데 모른다는 가정하에요. 세부라는 곳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왜냐면 세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오토바이 타고 해야 되나? 뭘 타고 해야 되나? 뭐 타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옆 건물에 있는 던겐도너츠 가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비행기 타고 해야 되나? 그냥 보러 가시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뭐냐, 어디냐를 아냐 모르냐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알아야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는지를 아는 거죠. 무조건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비용 대비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처럼 미로가 있다면 미로 자꾸 갈 필요 없어요. 좀 더 노력해서 미로 위로 뛰어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사업이라는 건요, 대다수 거의 99%가 미로가 주어지면요, 미로를 따라가요. 근데 사업은요, 그 미로 위로 움직여야 돼요. 미로가 있네?
그럼 내가 빨리 가는 게 핵심이잖아. 그럼 위로 뛰어넘어야 되죠. 그럼 사다리부터 구해와요. 사다리 된다면 위로 점프점프해서 넘어가 버려요. 그게 효율적인 거죠.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 과제를 따르지 마세요. 과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핵심은 성공입니다. 목적지까지 누가 더 빨리 오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효율성이죠. 우리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비효율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 애기를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나 3일 뒤에 문구점을 가면 똑같은 장난감을 또 사달래요. 효율성을 추구하자 그러면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저거 똑같은 걸 또 사줘요. 그럼 집에 가면 똑같은 게 또 있는데 걔가 집에 가져가자마자 그걸 안 가져오는 걸 또 던집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안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사가 그렇게 항상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최소 우리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좀 따지는 얘기죠.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최선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조금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거뒀냐 안 거뒀냐예요. 효율성이랑 조금 비슷한 단어가 있죠. 효과는 뭘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효율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세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은 크게는 이겁니다. 총 수입에서 내 통장에 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비용을 제하는 거죠. 비용을 얼마 제하면 내 수익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비용이 9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제 수익은 얼마죠? 얼마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할 때는 어려운 질문한다, 쉬운 질문한다? 쉬운 질문이에요. 이런 데서 당혹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1,000만 원 빼기 900만 원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요, 제대로 안 돼요. 이제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순이익을 크게 만들고 싶어요. 크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용을 줄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을 이렇게 줄여요.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순이익이 커지죠. 여기까지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요. 비용 줄여야 되겠다. 비용 줄여서 순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모든 회사나 기업들이나 정부 회사나 개인 사업자나 모두 다 똑같아요. 모두 다. 그러나 여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요, 틀려요. 여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틀려요. 지금 이제 상당수 분들이 이제 일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베이 창업으로 넘어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사업이라는 자체를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들 월급 받거나 자기한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비용을 줄여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고 싶다. 그럼 내가 다음 달에 뷔페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번 달에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랑 이제 개인이랑 틀린 게 뭐냐면, 개인은 어떤 식으로 비용을 줄이냐면요, 가장 먼저 뭘 줄이냐면 자기 인건비부터 줄여요. 직원 덜 뽑고 내가 더 일을 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 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11시까지 일해요. 그 다음에 각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을 다 줄여요. 종이 양면 프린트해서 써요. 그리고 전기 다 끄고 다녀요.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갈 거 버스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공인증서 뭐 해야 된다? 그럼 싼 것만 찾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그거 다 찾아내요. 그게 비용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당연히 그게 이제 개인들의 성향이고요. 기업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기업들은요, 종이 왜 양면 복사해? 하지마. 단면 복사 그냥 버려. 그냥 쌓아놨다가 필요한 사람 그냥 쓰라고 해. 왜 버스 타고 다닙니까?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냥. 희한하죠? 벌써 틀려요? 왜 야근해요? 6시까지 근무하세요? 틀려요. 그럼 기업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나 개인들이랑 똑같아요. 비용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희한하죠? 똑같은 행동인데 서로 달라요.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서로 간의 행동이 틀려요. 왜 종이를 왜 양면을 못 쓰게 하는 걸까? 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 왜 택시 타고 가게 하는 걸까? 왜 야근 못 하게 하는 걸까? 우린 야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렇게 뭐 인건비 따먹기라도 하잖아요. 이상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후자로 좀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것은 여기서 답을 드릴 게 아니라 뒷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대부분의 이제 그 사장님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대부분이 거의 한 70%에서 80%가 무슨 얘기부터 하시냐면요. 비용을 줄여부터 얘기하세요. 비용을 줄여요. 그러나 기업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이게 우선이에요. 총 수입을요.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그대로 그냥 유지시키면서 총 수입을 더 극대화시켜도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가요? 안 늘어나는 건가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분들, 개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분들 처음 창업하신 분들 물어보면 왜 습관적으로 왜 전자처럼 얘기하냐면요. 이게 그 개인 사업자 바로 전 단계 뭐죠? 그냥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은 항상 어떤 그 자금이 어떤 일정 자금 펀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럼 자금이 홀드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직장 생활한다? 월급장에 받는다? 그래도 자금이 일정적으로 자기한테 들어온 자금이 항상 홀드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200만 원 받는다고 사장한테 가서 저 500만 원 주세요.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 500만 원 나오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떡하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내가 용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라면 아르바이트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한다 해가지고 용돈 50만 원이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게 계속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저기 그 교육 설명회 때 개인의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자기가 가장 부족한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평균 점수로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사업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가는 비용은요. 뭐 다음이냐면요. 총 수입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더 이상 극대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순서가 틀려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가장 먼저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비용부터 낮춥니다. 그러나 경영을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총 수입부터 올려요. 총 수입부터.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차이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봐가지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아, 올해는 돈 좀 벌어볼까? 한 사장님은 비용을 확 줄이려고 노력해요. 직원들 더 막 닥달하고, 뭐 각종 비용 나가는 거 다 줄이려고 그러고, 비용 나가는 게 뭐 있지 다 짙게 봐요. 그러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어떡하죠? 절대 비용 나가는 거 그냥 쓸 때 계속 써. 상관없어. 대신 내가 어떻게든 이거 생산성 더 끌어올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치킨 가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치킨 가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총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 가게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문이 온다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제주도까지 배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더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치킨집 하면은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이 내 영역권이에요. 그 이상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와이프랑 같이 동업을 한다. 그럼 제 와이프랑 오후 4시에 출근한다. 그럼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 튀길 수 있는 그 치킨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튀김기가 2대가 있다 그러면 오후 4시부터 쉬지 않고 새벽 2시까지 풀로 튀길 수 있는 뭐 치킨의 수요가 뭐 120마리다. 그럼 120마리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수익이 나려면 어떡하죠? 비용을 더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픽스가 돼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기보다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 에너지 50, 이쪽에 에너지 50이에요. 그러나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교육을 받고 그다음 해외 전자상거래 쪽을 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돼요. 비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총 수입을 극대화시키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모르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창업반은요, 계속 그런 위주로 계속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계속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경험하시고 계속 기록하시고 하시면 돼요.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처럼 물리적으로 낮추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원들 위해서 커피 자판기를 하나 놨습니다. 근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을 받더니 15만 원이에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가 세이브 되는 거죠? 15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기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죠? 15만 원이 세이브가 되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효용이라든가 사람이란 심리가 그래요. 줬던 것을 빼주면요, 심리적인 어떤 불만족이 더 커져요.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경영자는요. 그 사람의 사기가 5%가 떨어집니다. 근데 곱하기 10명이요. 그 5 곱하기 10 하면요 50%예요. 그건요 15만 원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그럴 바에 그냥 15만 원 쓴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단기적으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영구적으로 직원 3명분 급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장 그 달에는 손해겠죠. 그러나 3개월에서 4개월 지나면요 다 세이브예요. 왜 공장 같은 데서 왜 공장 로봇화를 짓고 왜 기계화를 왜 시킬까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3년치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3년치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금융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그는 저리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3년 뒤부터는 어떡하죠? 3년 뒤부터 수익풍차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바로.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이요. 기계는요, 안 쓰면 그냥 코드만 끄면 돼요. 직원은요, 물량이 없다고 직원 그냥 놀게 하면 되나요? 집에 가서 쉬세요? 월급 만족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안 돼요, 절대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추는 거 좋습니다. 낮출 때는요, 직원들의 사기 부분, 그 외적인 부분들 다 고려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낮추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낮추시면 안 돼요. 종이 오늘따라 저기 단면서 좀 무조건 양면 복사했었어. 너희들 왜 볼펜 같은 거 이렇게 짜잘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쓰지 마. 직원들 사기 고려하셔야 돼요. IMF 같은 상황은 기업들한테 굉장히 그 가혹한 시간이죠. 그러나 무조건 가혹하진 않습니다.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기업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직원들 회식비 같은 거 막 팍팍 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제지 못해요. 왜냐면 그거 제지하면 직원들 사기는 툭 떨어져요. 근데 직원들 사기 한 번 올리려면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한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거 한번 줄여보자. 그럼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긴장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IMF 같은 상황은요,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다음 이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누가 설계를 했냐? 대표가 설계를 해야 돼요. 대표가 별거 다 해야 돼요. 회계, 재무, 재정, 뭐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도 해야 되고, 정말 대표는요, 스테이먼트가 돼야 돼요. 정말 천재가 돼야 돼요. 천재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 있죠. 뭐 공무원, 공직 한 30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사업하면 100% 망한다는 얘기 있죠. 옛날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공직에서 30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쉽게 이기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틀에 박힌 사고를 가졌나요?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너무 이기기가 좋아요. 틀에 박힌 사고를 안 가진 사람이 이기기가 힘든 거지, 틀에 박힌 사고 가진 사람은요, 너무 이기기가 좋아요. 왜냐면 그 다음 행동 패턴이 너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비용을 낮추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용 절감은요, 물리적인 거 말고 시스템적으로 비용 절감하셔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접근 안 하시고 자꾸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직원들 예를 들어서 빡세게 일 시켜요. 쉬는 시간 안 줘요. 그 다음에 뭐 문구류 같은 거 줄입니다.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거. 줄여봤자 얼마나 줄일까요? 원래 뭐 문구류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무리 준다고 해가지고 거의 한 50원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 그냥 안 줄이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럴 바에 취업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끌어올리면서 생산성 극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여행 가기, 여행도 보내주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대리급들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촬영을 지급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위에서부터 요즘에 촬영 지급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은 그 안치골이라고 지급을 해요. 그래서 2년을 만근을 하면은 한 달을 그 유급 휴가를 줍니다. 유급을 줘가지고 4년을 되면은 해외여행을 한 번 보내주고 유급 휴가를 한 달 또 줘요.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속초 여행도 이렇게 갔다 오죠. 대신 저는 그래요. 대신 일 빡세게 하자. 남들보다 두세 배만 일하자. 너희들이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게. 대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업무 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업무 외에는 안 받게 해줄게. 나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회사로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렇지만 업무에 대한 어떤 완성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언제든지 장려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컨트롤 안 하시면요, 그냥 장사예요. 뭐 그 사람 뭐 사기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일만 시키면 되지.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스타트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양한 각도, 아니면 여러분들 뭐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아니면 뭐 지나가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텔레토비 얘기를 해드렸나요? 텔레토비? 안 해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토비 봤다고 얘기 안 했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텔레토비를 봤었어요. 텔레토비.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일찍 끝나서 멍하니 누워서 봤는데 텔레토비가 나오더라고요. 텔레토비 재밌네? 봤는데 이제 특이한 거예요. 해가 있죠, 해가. 텔레토비 친구들 자야 될 시간이에요 하니까 텔레토비 그 네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텔레토비 걔네가 동물이 뭔가 그게? 곰인가? 강아지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네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워요, 이 침대에. 거기까지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싫어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깨워가지고 나가요. 근데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저는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뽀뽀뽀나 TV 유치원, KBS TV 유치원은요, 그 절대자, 사회자가 뭐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는 해야 되면 사회자가 절대자가 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찾아봤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건가 했더니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었죠? 영국 BBC. 역시 얘네가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주체의식을 갖게 하는구나. 우리나라 TV 프로는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항상 절대자 리더, 학교 선생님, 어떤 지휘자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예의고 미덕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는요, 싫어. 난 놀고 싶어. 그럼 놀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프로를 많이 보여준 애들이랑 어떤 절대자나 사회자가 계속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미덕이라고 보여지는 그 프로랑 이렇게 보여주는 애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달라져, 이건 100%예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시죠? 공무원. 이제 그것도 경찰 공무원. 아주 힘들었었어요. 제가 어쨌든 제가 죄수인지 아들인지 모를 때도 있었어요. 절대 어쨌든 숨 막혀요. 그런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마인드가 얼마나 열려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것을, 마인드를 계속 열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루 교육을 받는다면 24시간 중에서 저한테 교육받는 약 3시간, 그럼 21시간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1시간도 교육을 받았으면 안 힘들게 교육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계시죠? 귀 열어놓고 계시죠? 코도 냄새 맡을 수 있죠?
피부로도 느낄 수 있죠.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학습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뭐 이베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멀게는 뭐 마젠토 같은 독립 쇼핑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멀게는 뭐 저기 뭐야 그 어떤 뭐 개방경제학이라든가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적,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고민이 있었죠. 이 얘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조금 약간 마인드가 틀려요. 일반적으로 그 샐러드 같은 건 자신의 상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이 시스템과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상품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경쟁상대는 한국인을 다른 셀러라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요, 가깝게는 다른 나라에 있는 셀러들이고요. 좀 더 멀게는요, 누구일까요? 이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들으신 분요. 멀게는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죠? 네? 소비자? 소비자가 경쟁자예요? 목표죠. 최고의 경쟁자는 누구죠? 최종 경쟁자. 오프라인이에요. 저는 최종 경쟁자는 오프라인으로 생각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종 경쟁자는요,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는 게 뭐 한 20년 전에는 온라인이라는 게 아예 없었겠지.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점유율이 0%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한 3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3대 7 정도의 비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뭐죠? 오프라인이 자기 시장의 30%를 뺏긴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요, 나머지 70%도 뺏어왔으며. 이렇게 그 타겟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져요. 근데 고민이 들었어요. 뭘까? 왜 이걸 왜 못하는 걸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을 다 온라인에서 삽니다. 그것도 옥션에서요. 전 지마켓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지마켓 회원가입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저는 옥션 매니아예요. 특히 옥션 회사 다니신 분들은 저 잘해주셔야 돼요. 저는 주구장창 옥션만 했어요. 옥션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마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옥션이 저한테는 최고예요. 옥션에서 모든 거 다 사요. 옛날에 강아지도 거기서 샀었어요. 병아리는 안 팔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쌀, 뭐 음료수, 뭐 그 야채부터 고구마 다 사요. 옥션은 그냥 구매하면 다 오잖아요. 모든 거 다 옵니다. 안 오는 거 없어요. 최근에 TV도 거기서 옥션에서 샀었어요. 지마켓이랑 옥션이랑 해도 저는 옥션에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통계 데이터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의 비율을 따지면요, 저는 온라인이 한 90% 이상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사니까. 그때 통계 데이터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70%는 오프라인이네? 우울해졌죠. 그랬는데 왜 이걸 내가 오프라인을 왜 못 이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가격도 저렴하죠. 배송도 빨라요. 제 시간도 세이브를 시켜줘요. 상품 매달 정보도요, 너무 편하게 쉽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상품 비교도 온라인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거래라는 게, 딜이라는 게 저렴한 상품 매달 정보, 상품 비교라든가 상품의 디테일한 내용 같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프라인을 왜 못 이겨? 이 장점을 다 가지고서. 실물을 보고 사느냐, 보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고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희 고모님 댁에 갔습니다. 고모님이 이제 나이가 올해는 한 70 조금 안 되셨는데, 갔더니, 이런 적이 있어요. 고모님 댁에 가기 전에. 그 TV 홈쇼핑에서 그거 팔더라고요. 그 회전 물걸레 아시죠? 59,900원을 3개나 준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미쳤구나. 무슨 대걸레 하나 2만원씩 주고 사나. 대걸레? 천무점에 가면 대당 4,000원이면은 4,000원이면 15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5개 사면 되지. 저 자른 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저걸 3개를 저렇게 사는 게 말이나 되나? 자르면 하고, 그 다음에 대걸레 집에서 써봤자 얼마나 씁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말이 안 돼. 라고 했는데 저희 고모님 댁에 그 3개가 있는 거예요. 저거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샀어. 내가 홈쇼핑에서 돈 샀어. 그 이론이 약간 안 되신 분이, 저도 그 당시면 저 홈쇼핑 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 그때 열흘 전에 한 번 해보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보고 저희 그때까지만 홈쇼핑 안 했었어요. 근데 저희 고모집 갔을 때 당연히 홈쇼핑 안 했었겠죠. 저도 홈쇼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고모님 홈쇼핑에서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그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치로 쥐엇을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고모님이 돈이 많냐? 그러잖아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1년에 수익, 노 부부가 수익이 대봤자 얼마 될 거면 지출도 얼마 안 되는 분들이 6만 원을요, 아무 고민 없이 지르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뭐 이렇게 그 외식 같은 거 절대 안 하세요. 조금이라도 아끼고 농작물 같은 거 직접 재배해서 드세요. 근데 6만 원을 지르시더라고요. 그 역시 한 달 뒤에 가봤더니 그 걸레 없어졌어요. 어디 창고로 들어갔어요. 안 쓰신대요. 또 하나가 그 이제 저희 어머님이었는데, 저희가 그 처음 이제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뭐 사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은 지론이 어머니한테 단 하나도 받지 말자. 받았다가 앞으로 30년간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결혼식 날도 반지를 해주시겠다 해서 제 와이프한테 절대 받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30년간 울거먹고 그 다음에 이거 최소 20-30배는 뱉어내야 된다. 받지 마. 그래서 절대 안 받고 어떻게든 어머니가 결혼식 한다고 옷을 한 벌 사주셨죠, 와이프?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해서 정확히 그 가격대 똑같은 거 어머니 빨리 사드려. 그래야지 나중에 뒤끝 없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래요. 아버님은 안 그러는데 어머니가 좀 그래요. 며느리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무조건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어머니한테 떵떵거리면서 해요. 쿨하게 용돈 드릴 때는 용돈 드리고 절대 발목 안 잡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떻게 뭐 새집 이사 갔는데 자꾸 뭘 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뭘 필요하냐? 전자레인지 하나 사주세요. 그럼 결국에는 전자레인지 얼마나 되겠어요? 5만 원이나 5만 원, 1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옥션에다 장본인 담아 드릴 테니까요. 옥션에서 그냥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싫어. 어디 가서 사실 건데? 하이마트 가서 살 거야. 왜 하이마트 가서 사세요? 그 총각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약 한 14만 원짜리를요 22만 원에 사오고서 좋아하세요. 반찬통 10,000원짜리 상품으로 받아도 너무 감동해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죠. 직접 가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람한테 얘기 듣고 직접 문 열어봐야 돼요. 사이즈를 눈으로 봐야 돼요. 컴퓨터로 이해가 안 돼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만져봐야 되고. 만지면 재질도 만져봐야 돼요. 닦아도 나중에 얼룩 묻을 것 같은지 안 묻을 것 같은지. 그래서 그 고모님이랑 어머니를 보면서 온라인이 지금 대충 두 가지만 느껴지는데 이 두 가지 고모님이 느꼈던 어떤 뭐랄까 그 용도라든가 그런 어떤 영상이라든가 영상 콘텐츠를 통한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같은 거,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눈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촉감 같은 거, 이것을 온라인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오프라인은 절대 못 이기겠다. 근데 촉감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뭐 후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촉각은 아직 안 되니까. 근데 전자, 영상 콘텐츠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그 이베이 셀링의 패러다임이 결국엔 영상 콘텐츠로 넘어올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장벽이 뭐냐면 뭐든지 비용이에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유하는 사이트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현재 유튜브가? 무료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전에는 LCD급의 어떤 화질만 제공했는데 지금요 FHD까지 다 지원을 해줘요. 하물며 자막 있죠? 자막을 그 어법에 맞는 문법에 맞는 자막만 넣을 경우에는요 전 세계 100몇십여 개국 언어로 다 번역이 돼요. 자동으로 구글 번역기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전자상물의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까지 발단이 누구였죠? 저희 고모님이랑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요, 책을 찾아본다? 누가 교육을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죠. 저도 실력도 그만큼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그만큼 지식도 가져야 되죠. 또 시간도 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경제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책은 아직 책 쓸 여유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 빼먹고 더 이상 이제 재생산이 불가능할 때 책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산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비즈니스에서 다 알고 싶으시면요, 무조건 어떤 책이나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대로 말하면 학습 수단이 돼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계속 보시면서 익히고 배우시고 전혀 이질적인 책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셔야 돼요. 전자상거래를 내가 좀 알아야 겠다. 그럼 전자상거래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전자상거래랑 좀 더 멀리 떨어진 거. 그럼 너무 이질적이게 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를 이해되게 돼서 이 의학서적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를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라기보다는 어떤 비즈니스랑 관련된 책, 좀 먼 책들, 그런 책들을 좀 읽으세요. 그럼요, 많이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많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것만 읽으시려고 하지만 좀 더 멀리 있는 분야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학습 효과가 되니까 계속 보세요. 이거 뭐죠? 이거. 레고. 레고 되게 비싸요. 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애기가 사달라고 해서 한번 사줬더니 주먹만큼? 레고 이렇게 주먹만큼 된 게 4만 원씩 하더라고요. 오휴. 옥스퍼드가 좋은 것 같아요. 크고 싸고 부피도 좋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몇 개, 블럭에 한 몇 개 정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고 싶어요.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뭐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공룡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긴 뭘 이해가 됩니까? 그림자 보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요, 어떤 그 도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으면요,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은요, 그만큼 적어요. 그러나 남들은 3개 가지고 레고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5개 가지고 만들면요,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또 이질적인 걸 가지고 만들면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인드가 열려 있으셔야 돼요. 열려 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 바운드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안 깨있으면 계속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뭐 비행기래요. 이걸 가지고 남을 설득시켜보는 거예요. 이거 비행기잖아요. 아, 저는 교회를 다녀서 이건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게 공룡이래. 이게 무슨 공룡입니까? 이거 뭐 자동차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고가 이만큼이 많아요. 이만큼이 많으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심할 경우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항공모함이죠? 이거 레고 가지고 만든 거래요. 이 정도 레고 얼마치 사야 되지? 이 정도, 이건 거의 레고 본사에 가서 키로당 얼마씩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소재들이, 어떤 단서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짜집기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메디치 효과죠. 15세기 르네상스 때 메디치 가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질적인 산업들한테 돈을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경험을 대준 다음에 서로 간에 그 제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휴를 하게 해서 그 성과물을 나오게 하는 거죠. 15세기 때 벌써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무슨 보르도 TV. 보르도라면 그 와인입니다. 와인이랑 TV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전거에 무슨 페라리 자전거 나오고 전혀 이질적인 것끼리 나오잖아요. 그 뭐 핸드폰 하는데 무슨 페라리 뭐 디자인, 뭐 LG에서 뭐 그런 모델도 나오고요. 전혀 이질적인 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15세기 때 나온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요, 특히 이제 셀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질적인 것이 결합하면요, 정말 대단한 생산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의 생산물을 가지고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잣대를 대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완전히 시장이 틀려지고 여러분들 수익 모델이 틀려져요. 그러나 그것을 경쟁들이 카피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정말 책에서만 찾으려고 그러고 교육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좋은 학습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강아지가, 생각 없는 강아지가 하는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를 하는데 저희 애기한테 이제 2살 정도 말도 못할 때였어요. 2살째 애기가 줬는데 애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애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얘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원래 제가 사서 집에다 놓고 다음날 가져가려고 했는데 얘가
오더니 싹싹 넘겨서 몇 개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걸 탁탁 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지나가죠. 장난하는구나. 다음날 봤더니 정말 정확히 해가지고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 봐요. 뽀로로를요. 뽀로로랑 코코몽이랑. 그러나 갤럭시 탭이 있는 갤럭시 탭을 줬더니 그건 또 못해요. 갤럭시 탭은 어른들은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뭐랄까 인터페이스, UI죠.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역시 애플의 승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살짜리 애가 사용할 정도라면요. 이거는 일단 승리예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저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약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2살짜리 애도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키포인트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이렇게 계속 학습도 하고 좋죠. 그러나 그 학습을 할 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아이패드를 가져오네? 거기서 왜 쟤는 공부를 안 하고 왜 아이패드를 가져오는 거야? 다른 애들 2살짜리면 다 영어도 하고 있고 한문도 뭐 천자까지는 다 익히고 있는데 왜 쟤는 쓸데없이 아이패드 하지 게임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태에 의해서도 사태가 벌어질 때도 그 사태에서 그 핵심을 딱 집어내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능력도 아니에요. 조금만 훈련하시면 돼. 조금만 마인드만 바꿔서만 보시면요. 그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목표 쉽죠? 가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 키포인트 못 잡으면 목표 못 갑니다. 결국에 그 키포인트 이거 하나 딱 하나 99%까지는 누구나 다 가요. 그러나 키포인트 딱 하나 채우는 게 그저 힘들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키란 말이 붙는 거죠. 뒤에 포인트란 말이 붙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키포인트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마이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할 건데 여기 외에는 다른 전제를 깔지는 마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마이크가 약속 시간까지 딱 30분 남았어요. 30분. 그런데 지금 택시를 타고 갈 경우에는 30분 만에 정확히 도착을 하는데 택시비가 2만 원을 써야 된대. 택시비로.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1시간이 걸리는 대신요. 버스비로 1,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물론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늦는 거죠.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나는 1번을 선택한다, 2번을 선택한다, 3번을 선택한다. 3번이 없죠. 3번이 기타 안을 선택한다.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나라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제가 수업할 때는요. 왜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뭘 선택하는지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왜라는 이유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답이에요.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냥 여유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을 때는 그냥 택시 타고 가고 돈이 없을 때는 버스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내 돈의 19,000원과 그 사람이 기다리는 30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울처럼.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랑 만나기로 했어요. 제 와이프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 와이프 30분 기다리는 거랑 제 돈 19,000원이랑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가정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순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와이프가 중요하죠. 당연히 와이프가 중요하죠. 대신 여기서 이런 전제를 깔면 안 돼요. 뭐 전화해서밖에 이거 다 전제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시나리오 짜면요, 이거 문제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개인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아주 굉장히 스탠다드한 잘하는 결정 방식이에요. 그러나 경영자는요,
합리적인 결정, 의사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그것도 응용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응용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 이 둘 중에 하나는요,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흑백놀이,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이 A를 잡으면 B를 놓치게 되고 B를 잡으면 A를 놓치게 되고 이런 문제예요. 근데 경영자는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게 경영자예요. 어떡하냐? 연인이라면 어떡하죠? 여자친구라면은 작은 선물 하나, 여기는 10,000원이라고 썼지만 가면서 이쁜 저기 가판에서 3,000원짜리 막 액세서리 같은 거 팔아요. 딱 사가지고 미안해, 내가 진짜 저번에 봤는데 가판에서 파는 아저씨 있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 사느라고 30분 늦었어.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친구가 이제 열이 받았다가 나 때문에 이거 사느라 늦었구나, 기분 좋아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16,000원 굳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19,000원이 나가는데 여자친구한테 3,000원짜리 사주고 16,000원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은 뭐 친구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야, 그럼 내가 밥 사줄게. 5,000원짜리 밥 사줄게. 밥 사준다 하지만 밥 사줄 때 반은 자기가 먹는 겁니다. 내 밥값은 내가 먹는 거. 결국에는 저 둘이 밥값으로 20,000원 됐다? 결국엔 그 친구한테 10,000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면서 나도 내 수익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만약 밥 사준다면 어떡하죠? 야, 다음에도 늦게 와도 돼. 대신 네가 밥 산다면 언제 늦게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더 플러스 하는 거는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경우서 더 만족시키는 건 뭐죠?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이 30분이 늦어가지고 기분 나쁜 것까지 더 기분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 정말 이건 정말 뭐 거의 사기꾼 수준이죠.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건요, 사업가에서 정말 소질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이런 작은 것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거는 그 교육 설명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가격이 400불짜리 모니터가 있다고 했을 때 평균 100대당 3대꼴로 불량 화소가 발생하는데, 불량 제품이 아닙니다. 불량 제품이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불량 화소는 뭐냐면은 이 모니터를 화면을 까맣게 만들었을 때 그 하얀 점들 있죠. 하얀 점들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점이 일반적으로 3개라고 그러면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화면이 까맣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고객이 클레임이 발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전 지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코제 정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제 정리는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강이 있어요. 강. 이렇게 졸졸졸졸졸졸졸 흐르는 강이 있고요. 상류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하류에는 저희 집이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서 폐수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폐수를 보내니까 제가 여기서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에 그 폐수가 들어가지고 제가 못 먹겠어요. 제가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것을 폐수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공장에서는 싫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잘못인가요? 무조건 공장 잘못일까요? 여러분들은 막 공장 주인이에요. 정말 공장장이에요. 조그만 초가집에서 지하수 그렇게 나온다고 15억짜리 정화시설 설치해달래요. 여러분들은 알았어, 설치해줄게. 그냥 쿨하게 그러실 것 같으세요? 참고로 법률적 위반은 아니에요. 이 하천은요. 내보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배의 입장이라면요, 당연히 그 소송 건다고 하겠죠.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공장장이라고 그러면 공장 대표예요. 하시겠어요? 15억 돈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코제 정리해서 경제적 이론 베이스로 나온 겁니다. 뭐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법원에 갔죠. 그때 법원에 갔더니 누구 둘 다 말이 옳은 걸 거 이렇게 안 하고 딱 오자마자 바로 1초 만에 결론 짓는 거예요. 야, 이 강 누구 거야?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강요? 관련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강의 소유권이요, 이 집의 할아버지 거예요. 봤더니
그럼 이거 정화시설 설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100%.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이 공장의 거예요, 강의. 그럼 정화시설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경제학적 이론으로 나온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자원 분배 과정에서, 이것도 강도 자원입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이게 누구 거냐라고 확립이 되는 경우에 어떤 비용도 없이요, 협의가 그냥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핵심이.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핵심이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좀 더 핵심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산권이 아니라 제3의 요소를 가미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국문학적으로, 이 텍스트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 너와 나의 갈등을 제3의 이주적인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이없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둘만의 문제 생기면 둘만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요. 둘은 일단 몰라. 너희 둘 얘기 듣지만 제3의 인물을 가져와서 그냥 한 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제3의 요소일 수도 있고, 제3의 도구, 메커니즘,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코제 정리가 가장 잘 적용된 게 뭐냐? 탄소 배출권 시장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을 들어보셨죠? 전 세계 국제기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말아라,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기구 만들고 있는데 안 해요. 왜? 안 지켜도 불이익이 없고, 그다음 후진국일수록 솔직히 지켜야 될 의무도 없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날짜로 안 지켜도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대신 각 국가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밀림이 많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너희들 탄소 배출권 많이 줄게. 너희는 밀림이 많으니까 산소를 많이 배출하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할 권리를 줄게. 일본, 너희는 산림도 없는데 공장 많잖아. 너희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조금을 줄 거야. 대신 이거 어기면 너희들 경제 제재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뭘 만들어주냐면 너희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조그만 시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주식시장처럼. 이런 거죠. 브라질에서는 공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탄소 배출권이 그다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시장에서 야 이거 살 사람, 야 탄소 배출권 이거 2천만 톤 있는데 이거 살 사람? 갑자기 일본에 손들죠. 야 나 20억 달러 줄게. 팔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손들죠? 야 나 50억 줄게. 중국이 손들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되죠? 시장 가격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후진국에서는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후진국은 참여하죠. 왜냐면 자신들한테 주어진 탄소 배출권 조금 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신들이 경제 발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선진국대로 안 하면 경제 봉쇄를 당해요. 그래서 어딘지 사와야 돼요. 처음에는 사옵니다. 처음엔 사왔는데 이게 사오니까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공기 정화시설 만드는 산업에 투자를 안 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국제기구에서 그 다른 나라한테 돈 주고 사오니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기업체 살리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외받았던 그 환경업체들, 정화시설 업체들한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 전체 배출량이 줄어드는 걸까요? 많아질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 캠페인하고 저식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것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결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모니터 문제입니다. 해결책 같은 경우는 경제적 근거 이론 같은 경우는 코제 정리와 보험 이론입니다. 보험 이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다. 실제로 1인당 전 국민이 교통사고를 발생할 확률이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요. 너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다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제시하냐? 야 6% 정도의 비용만 돼. 내가 그럼 네가 불안감을 느끼면 10% 비용 다 부담해줄게. 걔는 좋은 거죠? 내가 느끼는 거 불안감은 10%인데요. 비용 6%만 내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 상품은 이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보험 상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왜? 그 10%를 1%만이라도 높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니까. 원래 보험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분이 누구냐면 보험회사에서 계리사들이에요.
계리사들이 철저히 통계적으로 다 계산하고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도덕적 해이 같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겉에다가 뭐 부모님 사랑 보험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상품 내놓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상품명만 있을 뿐이 결국에는 통계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 학생분들한테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더니 뭐 직원을 더 고용합니다. 아니면 상품을 다 검수를 합니다. 아니면 뭐 누구 술을 사줘가지고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하여튼 다 필요 없어요. 30불짜리 보험 상품을 같이 파는 거죠. 상품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30불짜리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 모니터를 살 때 이 상품을 같이 이 상품 페이지를 하나 더 구매하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결점이 불량성가 발생하면 전액 풀 리펀해 줄게라고 개런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괜찮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미국에서 모니터를 사는데 평균 100대당 3대 정도의 불량화서가 지금까지 발생했었어요. 팀장님, 저기 문부장님 좀 들어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발생했어요. 그 불안감, 저게 뭐야? 저 팀장님 이리 와. 부장님 저. 지금 잠깐 전화가 왔는데 한번 TV 설치하는 데 같아. 전화해봐. 잠시만. 여기 제 위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 상품이요 불량화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걸 반품한다고 생각하세요. TV 같은 무게가 거의 10kg 가까이 됩니다. 반품에서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럼 또 세관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반품해서 갔다 왔다 그 CS하는 모든 비용 누가 변상해주나요? 변상 아예 안 해줘요. 제가 불이익은 없는데 그 불이익은 아무도 변상도 안 해주고 제 불이익은 제가 정말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요 30불짜리 보험 하나만 400불짜리는 30불짜리 보험 하나만 가입하면요 불량화사만 생긴다? 그 무엇이 되고 그 400불이 전부 다 풀리펀이 된대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불량화사가 걸리면요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고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구매할 때 리스크가 뭘로 바뀌냐면 로또로 바뀌어요. 대박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불량화사가 있으면 그 모니터는 쓸 수가 있죠? 거기다 또 플러스 뭐가 있죠? 그 돈까지 다시 돌려받아요. 또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 뭐죠? 셀러는 원래 우리 셀링할 때 애매모호한 건 모두 다 셀러 책임이에요. 근데 이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왜? 구매할 때부터 야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너 보고 보험 상품 구매하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구매 안 해놓고서 구매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역으로 클레임을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죠. 100명한테 30불씩 더 받게 된다면 3,000불이에요. 근데 몇 명한테 환불해줬댔죠? 3명한테 환불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200불에서 결론적으로는 1,800불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 게임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례에서 이베이 판매자가 찾아낸 상품은 뭐죠?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 페이지. 이 사례를 저렇게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이 사례에서 이게 빙산입니다. 빙산이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 얼음 부분을 보셔야 돼요.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그 10%를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이쪽에서 이기실 수가 없어요. 어디 보시냐면 수면 아래에 있는 90%를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90%가 이겁니다. 이베이 셀러가 여기서 찾아낸 상품은 뭐죠? 뭘까요? 네? 아니에요. 보험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수면 위에 가라앉아있던 거 수면 위로 올린 것 뿐이에요. 뭘까요? 리스크예요. 리스크. 고객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심리가 상품이에요. 그 상품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전 페이지에서 보험 상품 팔면 되겠다, 모니터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보 멍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카피하면요, 영원히 그 팔로워죠. 리더가 아니라 그냥 팔로워예요. 프론티어가 아니라 그냥 팔로워일 뿐이에요. 계속. 그럼 시장에서는요, 계속 그냥 끝나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어떤 그 상품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금전적으로 바꾸는 게 경영자의 미덕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는 핵심은요, 고객이 불안하게 느끼는 심리를 금전적으로 바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모니터처럼 보이지만, 모니터 보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을요, 제거를 해야 돼요. 조금처럼 모니터, 보험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핵심, 심리 딱 잡았구나. 파악 잘했다.
딱 그렇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태를 볼 때도 남들이 보는 시각대로 똑같이 보지 마시고 핵심이 뭐지? 핵심이 뭐지? 핵심이 뭐지? 그래서 코어가 뭘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코어를 제대로 분석을 못 하시면요. 계속 뱅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핵심이 뭐야?부터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교육받는 이유가 뭐야?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사업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창업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아실현이 목적이신 분 계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자아가 성숙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프리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어디 종속되지 않고 프리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어떤 자아실현, 어떤 분은 프리한 거. 근데 이 목적이 프리하게 살고 싶은데 돈이 안 모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스스로한테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목적이 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3가지 다 목적이에요. 자아실현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프리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죠? 3마리 토끼를 잡아라,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어느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잡으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3마리 토끼, 이건 3마리 토끼가 되겠죠?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3마리 토끼 중에서 우선순위만 정하세요. 내가 올해 1년 동안은 무슨 토끼부터 잡을 거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무슨 토끼를 잡을 거고 그 다음 3년째는 무슨 토끼 잡겠다. 이거부터 좀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은 내가 어떤 걸 목표로 하겠다. 그 다음 2년차 때는 뭘 목표로 하겠다. 그 다음 3년차 때는 뭘 목표로 하겠다. 이거부터 정하세요. 이거 거의 안 정하세요. 거의 안 정하시는데 이걸 정하냐 안 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 비즈니스 방향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꼭 정하세요. 정하시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게 자기 4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보면 수업 시간이 너무 텀이 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텀이 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고민하시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며칠 동안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려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최소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하는 얘기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그걸 다 흡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생각하셔도 일주일 동안 벅차요. 생각이 안 들어오면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일주일이 너무 길다. 절대 길지 않고요.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요.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숙제예요. 숙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음미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음미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도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팝업이 잠깐 떴어요. 그 애매모호한 거 이렇게 다 제거했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제거하면 제거한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랑 노래방 가면 노래 재밌게 잘 노실 분들을 싹싹싹싹 제거했어요. 그게 딱 10분이 남았어요. 핵심만 남은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누가 1번을 부를 것인가 2번 부를 것인가 그래야지 더 재밌는지. 우선순위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고르려면 핵심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핵심이 2가지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근데 우선순위가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짜시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지금 통장에 100만 원 있다면 이 100만 원 어디에다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100만 원도 쓰실 때 여러분들 먼저 크게 그래서 10가지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다면요 10가지 거죠 고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5가지 거죠 고민하는 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5가지로 고민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너무 많다 그러면 먼저 어떤 기준으로 먼저 첫 번째 기준 무슨 기준으로 대면서 골라내는 게 좋냐? 이 중에서 전략은 어떤 거고 전술이 어떤 거고 골라내시면 좋아요. 전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취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전술부터 이렇게. 전술은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소규모 스킬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보습학원 이제 영수 같은 거 가르치는 학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제가 저기 학생들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어요. 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선생님이 건의하는 거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책받침 가서 나눠주는 거 어떨까요? 요즘 책받침 쓰나? 예, 책받침 요즘 책받침 나눠주나요? 요즘에? 안 쓰나 요즘에 그런 거? 마우스 패드 나눠주고. 그래요? 우리 연예인 사진 봐. 옛날에 책받침 나눠줬는데 마우스 패드라. 참 대단하다 이건. 마우스 패드를 나눠줍니다. 이건 전술일까요? 전략일까요? 전술일까요? 전략일까요? 전술이에요. 근데 한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려면요, 학생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생각보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공략해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자주 오는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부들이 많이 모임 갔는데 그런 데를 공략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전술일까요? 전략일까요? 이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전략이랑 전술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한번 모집해볼까요? 그때 한 선생님이 책받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생님은 연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 추천하면 이렇게 사은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회의할 때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바로 끊으셔야 돼요. 먼저 전술적인 얘기 전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인 얘기 나와야 돼요. 지금 뭔가 A단계 다음에 B단계 다음에 C단계 나와야 되는데 B단계가 갑자기 건너뛴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회의를 중지시켜야 돼요. 잠깐만요.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누굴 타겟으로 할 것인지부터 먼저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리더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곤란할 때는요, 코어를 곤란한 프라이어티를 우선순위를 할 때는요, 전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전술적인 부분은요, 제가 교육시켜 드리지는 않아요. 전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맞춰서 효율적인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때 최적인 전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업 24강까지 하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간간히 전술적인 부분을, 전략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전략적인 부분만 충분히 연습만 되시면요, 전술적인 부분은 마음대로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많죠. 플랜도 짜야 되죠.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 해외 고객들도 관리해야 되죠. 기타 일도 해야 되죠. 엄청 할 일이 많아요. 엄청 할 일이 많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역시나 거기서 우선순위 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하는 파트랑 못하는 파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잘하는 파트 이런 거예요. 일의 어떤 긴급성이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긴급한 정도예요. 첫 번째는 긴급한 정도가 20점, 두 번째가 35점, 25점, 15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너무 잘 잡으세요. 급하네? 야, 이거 오늘까지 막아야 돼? 이거 오늘까지 먼저 하고. 이거 다음 주네? 다음 주. 이거는 너무 잘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었고, 지금 평생 살면서 이런 거랑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습관적으로 35, 25, 20 이렇게 착착착착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견도 없고요. 이건 잘하세요. 그러나 문제 이렇게 일은 잘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이라는 건 뭐죠? 일과 일을 하는 사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일 자체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별로 정리하지를 않아요. 전혀라기보다 많이 안 합니다. 일에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100일 한다면 당연히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의 생산성이 높은 사람 100, 80, 70, 50도 그만큼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시켜야 되는 거고 생산성이 높은 파트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높은 일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더를 하지만요. 여러분들 말이 리더지 다 직원이에요. 저도 리더긴 하지만 저도 직원이에요. 그냥 똑같이. 저도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쩔 때는요. 너도 그냥 나를 직원으로 봐야 돼. 타 부서의 그냥 구성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자기 능력마다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있어요. 그 자기 능력이 100이라면 그 100에 맞는 일을 시켜주는 게 좋고 50이랑 50에 맞는 일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 하시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걸 해요. 가장 비용을 낮추는 거면요. 1차적으로 내 인건비 따먹게 되는데 이것부터 계산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절대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부터 인건비 따먹기라는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절대 생각하셔도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들이 사업자 성취를 내시는 순간 인건비 따먹기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사업 커지는 건 50%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매출액을 4배, 5배로 올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알바생들, 여러분들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직원이 여러분들 매출액을 2~3배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A라는 파트가 있고 B라는 파트가 있고 C라는 파트가 있다면 당연히 생산성 높은 파트는 누가 해야 되죠? 생산성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은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성이 낮은 파트를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셀링하면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파트 뭐 있죠? 상품 페이지 만들기 같은 거, 그리고 뭐 패킹 같은 거, 그다음 뭐 CS 같은 거, 그다음 리스팅 같은 거, 뭐 청소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떤 포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다 잃어요. 또 하나 뭐죠? 단순 반복 작업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바생들이나 어떤 사원들은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해요. 머리 안 쓰니까. 근데 대표들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만족하나요? 그거 만족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까요? 절대 그런 거 만족하면서 사업 안 해요. 그런 거 계속 하게 되면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요. 그 결국엔 뭐냐면 제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나 사업하기 싫어. 내가 생각했던 사업이 이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처음에 보셔가지고 비생산적인 거는요, 무조건 제거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거하셔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이 재미없으시면요, 회사가 망해요. 바로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말 재밌어야 돼요. 짜릿할 정도로,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회사 업무가 정말 재밌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요, 회사 구성원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야지만 회사가 역동적이고 회사가 재밌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선생님, 돈이 없어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을 더 구하세요. 정부 자금을 다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재정 구조를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세요. 돈이 더 그래 들어왔는데, 그럴 바에 그냥 저기 사무실 있다면 사무실을 없애시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뭔가 지금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셔서 지금 뭐 자금을 더 확보해서 직원을 고용하세요. 직원 고용하면 돈 아까워요. 돈 아까우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2~3명 묶어가지고 직원 1명 고용해서 n분의1씩 시간을 나눠서 고용하세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도 얘기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아이디어를 쓰고 머리를 쓰면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있어요. 목표만 정해지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안 돼요. 그 안 돼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논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보기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제가 저희 회사 대리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봐가지고 해도 노하우가 안 쌓이고 단순 반복 작업이다. 그럼 무조건 알바생 시켜. 알바생 없다. 그럼 내일이라도 고용해. 바로 그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대리급들이 단순 반복 작업, 서류 정리하는 거, 호치케스 찍는 거, 복사하는 거, 어디서 전화해서 뭐 고객 상담하는 거, 그런 거 시키면은
대리들이 좋아할까요? 바로 그만둬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직원들이 그 월급이 적어서 그만둔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절대로.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직원이셨을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직원들이 가장 그만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잘 아실 거예요. 회사가 재미없거나 내가 성장하는 걸 못 느낄 때예요. 돈이 많든 적든. 예전에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 때 어쩔 때는 사대보험 제약으로 170도 주고 180도 주고 그랬었어요. 사대보험 포함하면 200주 주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도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이에요. 뭐 커피 타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에서 그 오래 근무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뭐 심할 경우는 20일 만에도 그만두고 3개월 만에도 그만두고. 어떤 업무를 여러분 특히 개인 사업자 하실 때 가르치려면 최소 그 친구를 가르치면 1, 2개월 동안 가르쳐요. 최소요. 아주 최소. 우리 전재산으로는 더 오랫동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가요. 새로운 친구 뽑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새로운 친구 오면 또 3, 4개월 동안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동안 누가 가르치죠? 다른 사람이 가르치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나요?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이 한 명 있으면서 여러분 행동에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밖에 못 나가죠? 그럼 이제 직원 한 명 뽑으면 생산성, 원래 계획대로 하면 생산성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직원을 뽑고 1년 뒤에 딱 보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 아직 몰라서 그래요.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걸 지시해야 되고 작은 거 여러 개 시키는 게 아니라 큰 거, 한두 개 일을, 큰 일을 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직원들이 업무 외에 다른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둬요. 그만두면 결국엔 피해는 누구냐? 여러분들 대표들이에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 사무실에 이력서 넣는 친구들은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그만둘 수 있다는 부담감 없이 지원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을 회수하려면 최소 1년 이상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명절 때는요, 너 일 잘해서 50만 딱 지워주는 게 훨씬 나아요. 50만 원 해봤자 11로 나누면 얼마죠? 한 달에 4만 2천 원밖에 안 해요. 그 사람 딱 그만둬서 한 두세 달 정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몇백만 원 날라갑니다. 그러면 명절 때 한 달에 2번 50만 원. 수고했어요. 50만 원 가져가요. 훨씬 나은데 그 50만 원 직원은 어떻게 50만 원씩이나 지급하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그 친구 그만둬가지고 회사에 타격 생기는 거 계산하면 또 그런 거 잘 모르고 안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영이나 관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키우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는 단순 반복 작업을 시키시고 여러분들 계속 생산성을 아까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물어오셔야 돼요. 뭔가 제휴를 통한다든가 아니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낸다든가 계속 발로 뛰셔야 돼요. 대표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영업활동이에요. 6시 되면 퇴근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표가 잠잘 때까지 지하철 끊길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죠.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몇 년만 하시면 돼요. 몇 년. 잠은 언제 자면 된다? 죽어서 자면 돼요. 죽어서.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창업 초기 때 2, 3년만 고생하면 여러분들 40대, 50대 때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 개런티만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최선 다한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개런티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맞는 업무를 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커피 같은 거 탈 때는요, 이런 생각이죠. TV에서 보면은 청소 직접 하고 대표가 직접 하고 커피도 직접 타고 뭐 형광도도 자기 사무실 자기가 하고 그게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 리더라고 대표라고 이렇게 TV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리더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남는 그런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내가 그 시간에 더 우리 회사 돈 더 많이 벌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안식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씩 사주고 그 다음에 월급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한 번씩 우리 놀러 가고 그게 직원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더 많이 주고 그게 더 좋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커피 한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커피 한 번 타고 월급이 한 1년에 한 2번씩 해서 한 30만 원씩 50만 원씩 오르고 연봉 한 4, 500만 원씩 오르고
여행 가고 뭐 저기 뭐 그런 식으로 자동차 지급이 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럼 100%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예요. 대표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더 많은데 그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내 커피 타고 청소하고 내 책상 막 이렇게 하고 뭐 바닥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만족을 주는 거긴 한데 자기 구성원들한테는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죠. 자기 구성원들은 대표라는 직함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 나가서 우리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돈 좀 더 벌어와 이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대표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 위에 청소한다고 돈이 더 벌려 매출액이 더 올라가나요? 형광등 간다고 매출액이 더 올라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대표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대표가 워드 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비생산적이에요. 대표가 1시간 내내 복사하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알바생 시키면 시간당 6,000원이면 됩니다. 대표가 시간당 6,000원짜리 밖에 안 하나요? 대표는요, 잘 많으면 시간당 600만원짜리도 따올 수 있어요. 잘 많으면요. 이건요, 회사 규모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표면요, 여러분들 회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셔야 돼. 계속 듣고 비전을 공유하고, 내가 힘이 딸린다 그러면 나랑 힘이 비슷한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뭔가 따내도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는 없어요. 뭐든지 됩니다.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회사예요. 말을 항상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 빨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직원을 고용하는 게 뭐 미덕이라면 직원 고용하는 거 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회사 평가할 때 항상 그래. 직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쩔 때는 확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회사 직원 가지고 회사 규모를 평가한다면 얼마나 그 미련한 짓이니까, 솔직히. 생산성은 안 나는 직원 한 50명 돼. 그럼 큰 회사인가요? 직원 나랑 와이프밖에 없는데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나요.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 이건요. 굉장히. 직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좀 뭐랄까 답답한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요,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정말 마지막 단계. 일반적으로 그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올라갈 경우 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매출이 내려갈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출이 내려갈 경우에는요, 이익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나 인력은요, 매출이 오늘 10% 내려갔다 해서 현재 직원들 오늘 날짜로 10% 자르자. 또 내일 갔더니 매출이 또 10% 또 떨어졌어요. 오늘 직원 10명 또 자르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회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각종 비용을 줄이다 마지막에 인력을 커트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인력을 한번 줄여드리는 게 다시 또 인력을 고용하다 다시 회사가 안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 1년차랑 3년차랑 아예 안목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1개월짜리랑 3년 된 직원이랑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틀려요. 그렇지만 회사가 보통 경영 상황이 안 좋을 때 누구부터 자르냐? 밑에 있는 말단 직원부터 자르기도 하지만은 최상되는 직원부터 자르기도 해요. 왜냐면 최상되는 직원 한 명 자르면 한 30명 인건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노동 곡선이 항상 한 템포가 늦어요.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기계를 얘기 들었죠. 매출이 떨어질 경우는 기계만 끄면 됩니다. 기계가 6대 있다면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계 4대만 돌리면 되고 3대만 돌리면 1대만 돌리면 돼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럼 전기세도 경우 적게 나와요. 딱 정직한데 직원은 안 그래요.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다면 직원을 절반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오를 경우에는 매출이 오르기 전에 직원을 뽑을까요? 오른 다음에 직원을 뽑을까요? 보통 오르기 전에 뽑죠. 왜냐면 직원을 훈련시키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직원에 대해서는요, 항상 그 어떤 인풋 대 아웃풋을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은 뭐랄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요, 회사에는 전혀 안 남아요. 다시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지시킨다 해서 다시 킬 때는 전원만 켜면 되는 거죠. 근데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딱 퇴사하는 순간 그 노하우는 끝나버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거 얼마나 비용 낭비예요. 열심히 투자했어요. 뭐 직원 한 사람당 급여가 한 300만 원 되는데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 투자해 놨더니요, 그 직원이 퇴사한대요. 뭐 일진상 이유로 뭐
해외 뭐 친구가 있어서 넘어가야 되겠다, 뭐 가족이 있어서 이민 가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엔 뭐죠? 회사 입장에서는 3,6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이 친구를 가르쳐놓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퇴사를 함으로써 그냥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냥 제로. 또 그 친구가 또 나가는 사람이 후임자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가냐? 대부분은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떠안아야 되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뽑을 땐 뽑아야 되죠. 왜냐면 결국엔 정점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근데 할 거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최고 정점에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하다 안 됐다? 그럼 사람 안 돼요. 절대로. 뭐든지 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